현수는 있습니다. 현수가 있지요. 여러 명의 현수가 있죠. 자발적으로 섬이 된 아이. 생활 습관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는 상태로 학교에 왔죠. 2학년, 3학년 올라올 때까지도 학교에 와서 세수를 하고 학교에 와서 이를 닦고 학교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와야지 이 친구는 이제 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꺼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책이 없어요.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가방이 이제 한 달은 지난 것 같은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무기력하고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많죠. 스스로 되게 저는 못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배경이 있는 거죠. 아이들의 삶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경제적인 차이가 주된 원인이고 정보의 격차, 기회의 격차, 격차로 인해 무기력해진 현수.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차이죠. 그러니까 현수는 개인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학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 후임. 호신이는 어딘지 뭐해? 한 시간. 어. 아직 한 시간 어서 와. 남아서 아직도 자요. 아직도 자? 공기 빵 차줘야지. 김도현! 어서 와. 교문 앞엔 여느 때처럼 들고 오길래 아이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맞아주는 분이 어서 계신데요. 오세요, 도현. 네. 바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어? 저 카메라 한번 보여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 거 EBS 방송국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지우야,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에이. 도심 속에 있지만 전교생 120명, 전체 학급이 7개뿐인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의 얼굴을 다 알고 계시죠. 멀리서도 애들을 다 이제 알아보시네요. 많이 봤으니까 실루엣만 봐도 알죠? 학교에서 누가 나를 정말 제대로 기다려주는구나 해야 엄청 기분이 좋죠. 아이들 한 명 한 명 오면서 이제 표정을 살피죠. 집에서 이제 늦게 일어나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시무룩하고 엄마 아빠하고 정확하게 인사하고 오는 친구들은 페어한 그런 태도로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아가들하고 인사 나누고 그러면 저도 기운을 얻죠. 선생님, 저 아침맞이 하는데 하준영이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왔어요 혹시? 못 봤죠? 안 왔어 아직.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들어가죠 뭐. 네. 누가 아직 안 왔는지까지 체크하시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학교 주변은 평범한 도심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보입니다. 여기가 우리 주력 학구예요.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구인데 여기는 반영구 임대주택. 개방되고 언제든지 통행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이쪽은 문을 설치해서 통행할 수 없게 해놨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그 경제 규모로서 차단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좋은 소통, 좋은 관계를 얘기를 하더라도 어른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벽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체험을 하고 체득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풀어줄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은 많이 난감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는 것들이 걱정스러운 교장 선생님. 지금 이 자동차가 한 5, 6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학교 오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쾌적하지 않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안 치워져요. 이게 만약에 좀 그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평수가 큰 아파트라든가 그런 공동주택 단지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금방 치울 일이죠. 은연중에 그런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얘기를 해도 정리가 안 되니까. 학교 주변 환경은 곧 아이들의 삶의 공간. 선생님은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타났네. 바쁘잖아요, 저. 페달을 하는 게 바쁘잖아요, 발이. 엄청 젠발로 젓고 오잖아요, 지금. 하준이 형, 빨리 오시오! 너무 늦게 나타났어, 이 녀석이. 자, 어서 오시오. 천천히. 준영이 어서 와. 마지막 학생까지 무사히 등교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새 학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행사 시작할 겁니다. 바르게 앉기. 설레는 초등학교 첫 등교. 그런데 입학생 수가 얼마 없습니다. 우리 오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신우영 교장쌤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칙 제8조에 따라서 2022학년도 우리 학교에 배정받은 1학년 1반 신입생 13명과 해님반 원화 3명의 입학을 선언합니다. 원래 입학 대상은 28명이거든요.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으로 부모님 따라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와 가까운 이웃 학교들로 취학을 하는 아이들도 몇 명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려 6배가 넘는 학생이 몰려있는 이웃 학교. 같은 지역의 두 학교 사이에 생긴 격차인데요. 격차를 많이 느끼죠. 우리 학교 구성이, 우리 학교 북편은 좀 LH 공사에서 건설한 반영구 임대주택이에요. 좀 열악하죠, 환경 구성이. 그리고 이제 동쪽, 서쪽, 남쪽은 조금 고급 빌라 형태인데 좀 섞이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웃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편이지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생긴 격차.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이 더해져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지면서 학생 수는 더 빠르게 줄었습니다. 결국 폐교된다는 소문까지 났다는데요. 제가 이제 2015년 3월에 부임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교문에 나가서 아이들 반갑게 아침 맞이를 하다 보면 주민들, 어른들이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장이 바뀌었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이 학교 언제 없어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복덕방에서 들었다 그러고, 제 기본 임기가 4년입니다. 그 안에는 안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저한테 와서 저랑 좀 상의 좀 합시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도 가서 적극적으로 PR도 할게요. 7개 학급밖에 없으니까 폐교 대상, 통폐합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생각의 방향이죠.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도 알고 있었나요? 아이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오던 첫 해는 의기소침해 있고 패배의식 비슷한 무척 그 수동적이고 그런 좀 답답함도 있었고 그렇죠. 새 학기를 맞은 선생님들의 회의 시간. 강시원이가 6학년인데 이 친구 리더십이 침착하고
바람직합니다. 이 시은이가 그 할머니하고 살아서 이 친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친구인데 6학년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주변 환경까지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2학년에 이예진 이 친구도 굉장히 야무지고 2학년이지만 그 선배들까지도 같이 잘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서 예진이가 아주 야무지죠. 정말 야무지던데 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진이가 언니들 뺨치게 야무져요. 거기에다가 친구가 또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온 선생님들. 만났었는데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끌어 주었죠. 덕분에 학교도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서인이도 왔구나. 평소 아이들의 모습을 멋진 글로 하나하나 칭찬해주는 교장 선생님. 누가 제일 잘 읽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관심 속에 아이들은 한층 밝아졌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도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서 오너라. 시은이 어서 오너라. 한결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9시 반쯤 되거든요. 9시 반쯤에? 네네네. 그래? 네. 유치원이 16명인데 올해는 3명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이 돼요. 이 친구들이 1학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6학년이 25명인데 6학년 졸업하고 이 1학년이 지금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은 학교가 또 더 그만큼 소규모가 되죠. 학생 수가 줄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학교 같은 이런 상황의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생길 텐데 도시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고 작은 학교에는 구조적으로 더 작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악순환 조건이 뭐가 붙어 있냐 그러면 교사들. 이를테면 30학급에 있는 학교들은 30분의 선생님들께서 나누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7반이니까 7분이서 30명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서서 오시겠다는 분이 안 계시죠. 그러면 떠밀려 오게 되겠죠. 특별히 어떤 열정과 사명감이 불타는 이런 교사가 아니면 잘 안 오죠. 도심 속 과소학교가 생기는 이유는 저출생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기피 현상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같은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가 있는 통합구역에 먼저 과소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옆에 대형 학교와 큰 격차를 보여줍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 96명의 작은 학교 옆에 6배가 넘는 학생이 다니는 큰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 수 179명의 학교 근처에 대형 학교가 2곳이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자발적인 이동에 의해 생겨난 격차입니다. 그쪽 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도 새로 개교한 학교가 아닌 기존에 있던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교실이 남고 한 반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거기 학교는 사실 40명 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학구 조정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학교와 가까운 데 있는 동들은 이쪽 학구를 편입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동에 살던 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그쪽 학교로 가서 이쪽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살려고 한자리에 계속 모이는 현상이 지금 되게 심화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비슷한 계층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집단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서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좀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좋은 출발선을 찾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이미 격차가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과소학교가 몇 년 전 폐교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학교. 뭐야? 자, 모여라. 안녕하세요. 6학년 아이들입니다. 자, 준비 운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돌리기, 크게 돌리기. 자, 하나, 둘, 셋. 오늘은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달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뭐가 보이죠? 라인이 보이죠? 저기가 출발점이에요. 뭐라고요? 출발점. 그리고 저쪽 볼까요? 반대쪽? 저기가 뭘까요? 도착점이에요. 같은 출발선에서 처음에는 같이 설 텐데 1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할 거예요. 네. 선생님의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걸음으로 뒤로 또는 앞으로 할 때는 앞으로. 선생님의 질문과 함께 달리기 시합이 시작됩니다. 나는 코로나19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기간에도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해당하는 사람 앞으로. 잘 가세요. 선생님 너무해요 진짜. 첫 질문에 몇몇 아이들은 한 걸음 앞섰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실시간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해당하는 사람 앞으로. 있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면 자연스레 뒤에 서게 되는데요. 그다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보다 더 많이 학원에 다녔다. 해당하는 사람 앞으로. 나 영어하고 시작했어. 나는 안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는 북에서 하나로 뚫었는데. 그다음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하셔서 집에 홀로 있었던 적이 많다. 해당하는 사람 뒤로. 해당하는 사람 뒤로 가야죠. 나는 많이 없는데? 나도 혼자 있지 않았어.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앞으로 간 사람 없어야 돼. 잘 들으세요. 그다음 나는 등교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지낸 적이 많다. 해당되는 사람 뒤로. 뒤로. 나는 하루 종일 지낸 적은 괜찮아. 혼자는 아니었어. 도움 없진 않았어. 질문은 코로나 시기 아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것,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한 질문이었죠. 나는 학교에 오지 않는 기간에 점심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굶은 적이 많다. 해당되는 사람 뒤로. 난 없어. 짜증나. 나 굶질 않아. 조금은 부럽죠. 부모님이 맞벌이여가지고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다들 왜 그렇게 앞이야? 나는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하시고 학원을 다니지 못해 오랜 시간 게임을 한 적이 많았다. 해당되는 사람 뒤로. 난 뒤로. 나 뒤로요. 한 7시간 정도 한 사람 뒤로 가. 너 뒤로 가. 너 맨날 게임하잖아. 아니 이거 뭔가 은근히 앞으로 가고 싶어. 야, 힘들었어. 출발 지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짜증났어. 나는 부모님께 고민을 말한다. 해당되는 사람 앞으로. 다른 사람은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일상의 모습도 주변 환경도 제각각 다른 아이들. 그래서 생기는 차이만큼 운동장 위의 출발 지점이 자꾸 달라집니다.
서윤아, 내 목소리 들리니? 나는 부모님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앞으로 해당되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해당되는 사람 앞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웬일이야. 앞으로 내 삶은 행복할 것이다. 한 칸 앞으로. 누군가는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뒤처지면서 차이는 확연히 벌어집니다. 앞에 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친한 애들이 다 앞에 가 있으니까 나 왜 못 갔지 이러면서. 뒤에 있으면 뭔가 도착선에 못 들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있으면 빨리 가니까 기분이 좋고 뭔가 더 안전한 느낌, 편안한 느낌. 자, 여기서부터 달리기 할 겁니다. 솔직히 쟤네들을 어떻게 이겨요? 제가 빛으로도 못 이겨. 호랑이로 불면 달립니다. 지금 기다리세요. 야, 너 뒤로 가. 이제 출발 지점이 정해졌습니다. 하나의 도착점을 향해 달립니다. 금세 선두 그룹이 도착하고 한참 후에야 마지막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볼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까 1교시에도 얘기했었고 수업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사진이 뭐였는지 한번 주찬이 얘기해 볼까요? 실선은 부모님이 뛰는 거고, 그다음 점선은 학생이 뛰는 거. 비슷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내 힘으로 달려야 되는 게 점선이었다면 실선은 부모님이나 내 노력이 아닌 걸에 의해서 이미 달려진 거예요. 똑같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되지만 어떤 친구는 이미 거의 끝점까지 다 달려왔었죠. 그러면 이 출발선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끝나고도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건 이 학교 안에서 그렇게 평등하고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넓은 복지 제도가 갖추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의 격차는 메꿔지지 않다고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다시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를 한번 재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첫 번째 온라인 수업할 때 도대체 공부에 어떻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지. 저거 조금 사기가 섞인 것 같은데.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앞에 있는지, 어떻게 저기 뒤에 있냐, 그런 궁금증? 부모님들 집에 없다, 점심은 굶어야 된다 라는 친구들 많았어요. 제 부모님들 항상 저녁 때 가족 시간은 최소한 2시간 반은 갖거든요.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좋은 부모님들 가지는 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선이 뒤죽박죽 되니까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은 불공정하다는 생각.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가니까 좋은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더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같은 라인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3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만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보다도 뒤에 있는 제 친구들을 봤을 때면은 제가 가진 거를 좀 나눠주고 싶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더 힘든 구간이 올 수 있는데 혼자 그걸 이겨내는 것보다 같이 이겨내니까 더 좋으니까 같이 할 것 같아요. 늘 같은 교실, 같은 책상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아이들. 하지만 운동장에서 본 서로 다른 출발선은 조금 낯설었죠. 그리고 이 차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반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온, 그래서 한국어보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더 익숙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청난 무게의 새 신발을 신고 한 발 뛰기가 어려운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오는데 어떤 아이는 깃털 같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옵니다. 막 활동을 하는데도 날아다녀요, 막. 근데 그게 그 개인이 혼자서 노력으로 이뤄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코로나 시기는 교육 양극화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지난 2년 동안 쭉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의 격차, 삶의 격차라는 것들을 초등 저학년 교사들은 화면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실제로는 이런 환경이구나. 알고 보니 얘가 이랬었구나. 모두에게 똑같이 들이닥친 재난. 하지만 재난을 겪는 현실의 모습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홀로 고립됐던 아이, 현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현수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는 현수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그리고 저도 사실 이 현수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현수가 존재하는지. 근데 이제 제가 현수들을 만나고 느낀 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회가 아닐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숨겨버리는 거죠. 네.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팠던 현수는 무기력했던 현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차로 인해 무기력해진 현수.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이게 항상 말버릇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이의 잘못이라고 또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애가. 근데 아이가 자기도 분명히 다른 친구와 차이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전 안 될 것 같아요. 전 쟤처럼 잘할 수 없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대부분 학습 격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3학년 담임이 된 첫 해에 이제 생존수영 들어왔거든요. 물을 정말 극도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몇몇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이미 다 경직이 돼 있어요. 무슨 막 울어요. 못하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수영장에 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1세기에 정말 이렇게 체험학습이 흔하고 해외여행도 흔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수영장도 못 가본 친구가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만 하더라도 수영장이라는 단어가 수영장에 갔을 때에 그려지는 그런 느낌들,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단어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자기가 이미 경험한 것, 그 체험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죠. 그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보아야 격차를 보려고 하는 훈련도 좀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격차라는 게 결과로만 따지거든요. 수학 점수가 몇 점이냐, 영어 점수가 몇 점, 영어를 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그건요 이미 한참 지난 격차예요. 이미 격차를 지나서 하나의 불평등의 단계로 들어선 격차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격차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떤 양상으로 그 격차가 분출되는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엮여있는 사회적 맥락이 읽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부 못하니까 강사 하나 붙여주는 것 같고, 그렇게 싸게 부진 문제나 격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격차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달리기 수업 이후 선생님은 또 다른 질문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들어놓으라고 했었죠. 이렇게 내 마음을 맞춰봐. 이걸 이제 지금 나눠줄 거거든요. 선생님이 학교라는 단어를 제시어를 주면 학생 1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친구한테 전달하면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친구에게 들어가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제시어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선택한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음 친구에게 전달. 그걸 단어로 맞춰보고 또 전달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해석해보는 건데요. 아이들이 표현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서윤이는? 배가 고픈 사람하고 배가 부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걸 공정이라고 한 거예요? 아, 서윤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가 고프건 배가 부른 사람이건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이다. 그 사람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유찬이는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줬다. 불평등하다. 그래서 공정하고 불평등이 연결되는 건지 선생님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나눠줬는데 누구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공정했는데 누구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을 갖고 민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혹시 그림에 대해서 우리 말하지 말자고요. 지금 미술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로 표현한 건 그런 어떤 의미죠? 그 키가 작아지는 그 박스를 더 줘야 되는데. 키 큰 애를 근데 왜 사이즈가 다 똑같지? 근데 오늘 이 모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운 발견은 공정을 불평등으로 해석했다는 건데.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난을 벗어나서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비트코인이나 주식 정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죠. 아이들은 이토록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만약 현수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적어도 스스로 소외되지 않게 함께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은 선생님이 1년간 진행해온 이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현수는 개인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건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졌건 그걸 거스려서 자기가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학교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학교에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교육 외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가 함께 작동돼야 된다. 현수에게 필요한 좋은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온라인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이어가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사실 저희가 한국이라는 현실에 굉장히 갇혀가지고 답답함만을 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다른 시야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교육 우선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단은 반 학생 수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에 30명 정도가 한 반이라고 하면 여기는 10명 이하, 10명 이하의 그 담임교사 1명, 그리고 또 이 교사들의 월급이 3분의 2 가량이 높습니다. 일반 교사들보다도. 네. 그래서 재정이 거의 그냥 일반 공립학교에 5배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재정과 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작은 학교에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그 학교에 이렇게 많은 그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미래를 위한, 미래의 프랑스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인 그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쁜 아리베 아픈 모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장애라든지 혹은 파산이라든지 어떤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에 사회가 연대해서 함께 막아야 된다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온 후 현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온 선생님들. 오늘은 대면 모임으로 만났습니다. 학교가 돌봄의 기능을 강조받고 있다라는 걸 교사들이 되게 자조적으로 말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학교상에 맞게 돌봄과 학습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 더 받아들이고 교사들도 그 품어 안고 갈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학교의 기능이 되게 커요. 엄청 커져. 목욕탕 학교도 있습니다. 목욕탕. 오, 진짜요? 저 그런 학교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서 씻어요. 시골 학교는 체육대회도 동네 학교의 돌봄은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늘 하나하나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학교에 통합 지원팀이 있잖아요. 위기 학생 통합 지원팀이 있어서 복지사가 있으면 지역사회 전문가에다가 담임교사에다가 부장과 교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반에 아까 그 자해했다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더 심층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는데 실명을 말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말을 말 안 하죠. 성별도 말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거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 특히 취약 지역이나 이런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어떤 지원책이 있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를 정보를 얻고 갔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한테 지금 가슴에 돌덩이가 얹어 있는 것처럼 좀 돼 있어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사, 학교 병원 의사, 행동중재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다 그 사람들이 팀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인지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받아온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 아이한테 헤쳐나가고 너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가혹하다. 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생애 전체를 보면서 지원해주고 부모의 역할,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돌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왔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 필요하니까 그렇지. 나 혼자서 이끌어가기는 힘든 게 있어. 그래서 6학년들 열심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장 선생님. 그 네가 약한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채워준다고. 그게 이제 온사리 활동을 하나씩 해가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맡겨주면 되잖아. 근데 네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동아리에 들어오라는 말씀. 토요일마다 여럿이 어울리는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신뢰라고 그래, 신뢰. 믿음이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신뢰가 곧 실력이 돼. 나중에는 실력. 신청서는 나중에 내라. 약속. 오케이. 토요일 이럴 때 맨날 오는 거 아니야. 네가 바쁠 때는 못 와. 알았지? 이번엔 전략을 바꿔서 집에 계신 할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하려고. 여기 앉아. 내가 지금 전화할게. 할머니, 저기 오리초등학교 교장 신우영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특별활동 하는데 그 알림장을 안 가져가서 신청을 안 했어. 여러 친구들이 같이 해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데 그 신청서 보낼 테니까 꼭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하시는 거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네. 꺾어지 씨앗 체중하기, 마을 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하지. 그다음에 감자 삶아 먹기. 1년간 진행될 동아리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노는 것.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속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마련해주고 그런 체험들을 해줘야만 새로운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어른들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내고 일을 발견하면 그 일을 또 다른 일로 어떻게 변형시키고 기획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들을 하나씩 길러가는 거죠.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서로 연결돼 있음을 느낍니다. 자기 몫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규범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기르고 싶은 거죠. 재밌어요? 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여기에다가 부임을 시켜준 거니까 저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어느덧 졸업을 맞이한 아이들. 지금부터 6학년 3반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초대했습니다. 자기가 6년 후에 나한테 그냥 써서 저기다 붙이세요. 6년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고등학교에. 선생님 잘 봤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마무리하며 잠깐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6년 후 나에게 안녕. 나는 6년 전에 너야. 너는 지금 원하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어? 공부는 어땠어? 나는 아직 힘들어. 화이팅.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말들에는 공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 시험 때문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그냥 수학 같은 건 중학교 올라가서 더 어려워지니까 시험 볼 때 더 어려워서 점수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좀 늦어져가지고 제일 공부 못할까 봐 좀 불안해요. 그냥 조금 좋은 대학을 가고는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운 거였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의 교육 경쟁과 이런 거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현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나만 여기서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각자 도생이 되고 일종의 전쟁과 같은 경쟁이 되는데, 누구도 완벽한 조건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태어날 수 없다면 모두 하나의 결점을 가지고 서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현수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의 자녀가 모두 현수다. 그러면 이제 현수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은 기존에 내 아이만 경쟁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면 된다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실천이 될 거고, 그 실천이 교육 격차를 없애는 거죠. 위로한다. 모두가 일찍부터 경쟁해야 하는 시대,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우리 아이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의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 자유를 미래를 위해 희생하면서 학원에 보내야 하는 너희들의 부모님들을 위로한다. 응원한다. 너희들이 타고난 환경 때문에 너희들의 꿈을 포기하고 성적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기를, 그런 환경과 당당히 맞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가능성의 영역을 남김없이 살려고 노력하기를 응원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손잡아야 할 첫 번째 아이. 현수야,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무 미안하다. 너의 잘못이 아닌데, 너의 탓이 아닌데, 그렇게 격차가 나는 그런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싶고, 어쨌든 저도 현수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있는 거잖아요. 또 있기를 바래요. 저도 예, 그렇게 꿈꾸고 이뤄가도록 예,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서도 자기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절반은 나, 이 세상의 절반은 나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 친구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일 어려운 건데. 선생님으로서 한다면 괜찮아, 넘어져도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해봐. 그리고 네가 만약에 못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선생님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